자, 이거는 이제 2017년에 했던 어떤 일을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가라는 샘플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크게 지금 문화외교 하고 있는 틀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외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다. 마음과 마음이 상호 교환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문화외교는 첫 번째는 소프트파워를 활용한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내 마음을 전달하는 짝사랑 외교가 아니라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공감형 외교다라는 것을 키워드로 놓으시면 좋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가 크게 문화 외교를 하는 데는 세 가지 트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국격 외교. 이거는 내셔널 브랜드, 한국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성 외교라고 해서 마음으로 전달하는 거, 이모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양한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민간 외교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외교관 중심, 그러니까 직업 외교관 중심의 외교였다면 문화 외교는 민간 외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인이 모두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화인들은 많은 국제적인 맥락에서 본인이 민간 외교관이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지 세 가지 트랙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국격 외교, 내셔널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국가 이미지가 무엇이냐 할 때는 상대방 국가가 우리나라 이미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교부의 특징은 대사 관저에서 아주 문화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행사에서 단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미술품입니다. 하면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항상 자기 뒤에 링컨 그림을 놓습니다. 그래서 링컨과 오바마를 계속 동일시하게 하는 전략을 쓰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산수화를 반드시 놓습니다. 그것은 인으로 완성되는 시진핑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번역을 나눴습니다. 먼저 유럽에서 보여줘야 될 그림과 아시아에서 보여줘야 될 그림과 중동, 아프리카와 미주 대륙은 다르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럽에서는 대한민국의 오래된 전통의 그림을 보여줬을 때 훨씬 더 토킹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아시아는 어떤 그림을 보여줘야 되냐? 아시아는 굉장히 공유하고 있는 문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보여줄 때는 굉장히 미디어 아트라든가 디지털 아트라든가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보여주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중국은 너무 한국 문화랑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에 도대체 뭘 보여줘야 우리나라와 다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요. 그때는 중국은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아예 컨셉은 중국 주종대사관은 올림픽으로 컨셉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가 또 되게 중요한데요. 중동 아프리카는 인물화를 절대로 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중동은 사람 인물화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패턴 그림으로 다시 바꿔놓는 이런 전략을 썼죠. 국격 외교의 기본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혹 세평에는 그것을 민족주의다, 국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하고 할 때는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문화는 제가 가끔 남녀 관계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짝사랑을 오래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달라고 주장해도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전략입니다. 그것을 쌍방향 문화 외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샘플로 두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이란, 하나는 북유럽입니다. 둘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사실 한이란 관계는 외교에서 굉장히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외교적으로도 아주 쉬운 나라가 아닌데 문화는 아주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했냐면 서울대학교와 테헤란 국립대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란이 한국에 보여주는 것은 디자인, 포스터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굉장히 페르시아 이후에 패턴이 아주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어떤 걸 했냐면 한국의 대학생들이 이란에 가서 그 테헤란 대학교 학생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화 외교인데요. 나라는 어려운데 뭐 문화재가 상호 교류하기도 어렵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쌍방향 외교의 또 다른 하나의 예는 노르딕 문화예술 축제입니다. 이거는 북유럽이라 한국에서도 좀 잘 알려져 있고 굉장히 일하기가 아주 쉬운 나라입니다. 근데 노르딕의 특징은 뭐냐면 같이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로 거부감이 없는 것이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격 외교로 한국이 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다양한 외국의 문화를 인식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은 상업적인 이유로는 잘 소개가 안 되는 나라들을 외교부는 꾸준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쌍방향 외교인데요. 이 쌍방향 외교는 굉장히 국가주도, 외교부 주도의 행사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감성 외교라고 불렀습니다. 제일 감성 외교의 대표적인 것은 사실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또 올림픽이 문화 외교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1988년에는 냉전으로 그 전에 많이 오지 못했던 나라들이 1988년에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어떤 냉전 체제, 냉전의 분위기가 해소되는데 굉장히 어떤 좋은 모멘텀이 됐던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계기가 됐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 올림픽을 할 때마다 IOC의 그 문화외교 전략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에 좀 더 스포츠 외교 전문가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때 문화 외교를 어떤 것을 했냐 하면 이제 먼저 외교부에 그 동계올림픽 지원 TF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올림픽과 같은 행사가 전 세계로 홍보될 수 있도록 외교 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 나라에 맞게.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문화에게서 뭐 단독으로 가장 강력한 건 K-팝입니다. 그것이 싸이가 나와서 강남 스타일로 유튜브에 빨리 들어간 게 가장 큰 성공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튜브에 한국의 노래, K-팝의 인지도를 올렸고 그것이 한글이었다는 것이 노래 가사가 한글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고 BTS가 정확하게 읽어내서 그 다음에는 BTS는 인스타그램이나 아주 매체를 유튜브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에 그야말로 오빠의 일상을 올리는 데 성공을 하지요. BTS를 좋아함으로 해서 자기 인생이 굉장히 우울한 데서 긍정적인 데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류 보편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BTS의 성공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K-pop 월드 페스티벌이 이거 현황을 좀 표로 보시면 굉장히 숫자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공간의 개체수는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빠르게 발전을 한 거죠. 그리고 K-pop 월드 페스티벌 본선을 한국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1등한 사람을 한국에 초청해서 그 댄스 부분, 커버 댄스 부분하고 가창력 부분을 따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상을 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수상자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라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K-팝의 전파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보편적이고 넓다라는 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한류, 그래서 K-팝이 일단 한류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무리해서 K라는 걸로 모든 걸 다 아우르려고 하는 약간 전체주의적인 경향을 보일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문화에서는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영화, 드라마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참 특이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상을 받았죠. 기생충으로.
그것이 굉장히 큰 한국에선 뉴스지만 실제로 그것이 한국의 영화 수출과 잘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봉준호의 기생충이 유명해지긴 하지만 근데 한국 영화가 경제적 수입을 잘 벌어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일까라고 이제 분석을 해보는데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는 드라마 소비는 많은데 영화 소비가 그렇게 막 많은 돈을 주고 사가거나 이렇게 몇 편은 수출이 되지만 생각보다 의외로 영화가 고전하고 있다. 한국 사람처럼 영화를 보면서 자막을 빨리 볼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영화를 보면서 자막을 보는 걸 온 국민이 다 하는데 거부감이 없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영화를 보면서 자막을 못 읽습니다. 그 나라 말로 진짜 좋은 더빙을 했느냐를 생각해보면 그 부분이 좀 미진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영화가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보내려면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을 가는 그 장비가 그 영화관이 그것을 갖추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다운그레이드 비용이 책정이 돼야 돼. 우리는 업그레이드 비용은 책정해도 다운그레이드 비용을 책정한다는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운그레이드가 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한국 드라마를 수입해가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동남아시아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한국 드라마 수출률이 높고 정서가 맞습니다. 근데 제일 난관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 국가 간의 어떤 정무적인 관계로 드라마 수출이 하루아침에 중단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큰 시장이었지만 가장 타격도 크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는 드라마 포맷만 가져가지 이제는 한국 드라마를 잘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민간 외교, 국민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건 잘 몰라서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제가 늘 홍보를 해드리는데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외교관이 되고 싶다, 문화외교를 외교 현장에서 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한 50여 개 공간에 자기가 1년 동안 인턴십이라고 정확하게 하지 않는데요. 현장 실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표, 그 다음에 숙박비, 그 다음에 체재비를 다 지급을 합니다. 다만 월급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정말 내가 문화외교가 맞는지 외교가 맞는지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쟁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좀 합격의 팁은 큰 나라, 그러니까 4강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평소에 가기 어려웠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에 가장 맞는 나라를 선정해서 1년 갔다 오면 굉장히 좋다. 근데 이 경쟁에는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한다. 그래서 현장 실습원은 이 사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거의 요즘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해보면은 여학생이 뽑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뭐 험지라고 불리는 나라에도 관계없이 뭐 아주 젊은이들의 진출은 아주 눈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민들이 직접 하는 외교의 장점은 뭐냐면 외교관들은 굉장히 숫자도 한정돼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한정돼 있고 외교관을 만난다는 거는 또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데 한국에서 온 음악가를 만난다는 거는 굉장히 아주 큰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국민공공외교 프로젝트 중에서는 같이 뭐 댄스 배워보기, 커버 댄스 배워보기 해서 이런 것도 한번 베트남에서 해보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는 이거를 실습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한번 해보는 거. 일단 학교에서 뭐 SNS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되게 좋았던 거는 러시아어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러시아랑 같이 해서 서로 비슷한 문화를 양쪽 언어로 번역해서 SNS 프로젝트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했더니 뭐 되게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주도, 다양한 연령층의 주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